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난 뒤 마음을 정리할 겸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손수 발품을 팔아 가구를 고르고 소품을 배치하면서 하나하나 저희만의 공간을 꾸려가는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죠.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저녁을 마주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행복보다 소중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했고요. 드디어 저에게도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된장찌개 진짜 예술이다.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이 끓여주신 게 더 맛있었겠지.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며느리 된장찌개가 더 맛있다고 인정하셨을 거야. 그래? 그럼 그 말 믿어줄게. 당신은 왜 안 먹어? 나 요새 살쪄서 다이어트 해야 해. 무슨 소리야. 살이 어디 쪘다 그래. 끼니 굶으면 우리 엄마처럼 몸 상할 수도 있어. 당신은 살쪄도 이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평생 행복하게 살자. 식탁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문득 허전함이 스치더군요. 이 자리에 같이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게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안 계셨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이셨습니다. 혼자 저를 낳으시고 정말 말 그대로 홀로 저를 키워내셨어요. 젊은 나이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힘든 3교대 간호사 일을 쉬지 않고 하셨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제가 혹시라도 외롭거나 부족함을 느낄까봐 늘 신경을 써주셨어요. 어머니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남의 집에 가서 수액을 놓는 아르바이트까지 하셨고 저는 늘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젊음과 노력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죠. 저를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만 보고 달리셨으니 몸이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몸을 너무 혹사하신 탓이었을까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그토록 기다리셨던 미래의 손주 얼굴도 한번 못 보시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게 제가 30살이 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아직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어 하는 말이 아직도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제가 예쁜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며느리랑 마주 앉아 살갑게 웃고 제가 해드리는 효도도 마음껏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한켠이 저리고 아픕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가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제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실 한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아내도 제 어머니를 실제로 뵌 적은 없었기에 사진으로 처음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였죠. 아내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죠. 그러다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이 사회복지사였다고 했지?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셨어. 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거든. 사실 처음엔 간호사로 일하셨어. 응급실에서 3교대 하시면서 나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 간호사셨다고?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어? 대학병원 응급실에 쭉 계셨고 응급실이 월급이 좀 세거든. 나 때문에 빡세게 일하신 거지. 그 뒤에 요양병원도 계셨고 그러다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셨어. 공무원일 때는 출퇴근 시간도 정확해서 몸도 좀 편해졌고 엄마가 사람 돕는 일을 좋아하셔서 그 일을 진짜로 행복해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가버리셔서 안타깝지. 저는 신이 나서 엄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대단한 분이셨으니까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당신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라고 아내에게도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듣기만 하고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없이 자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홀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가족이 없는 사람 앞에서 제가 너무 들떴던 게 아닌가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거실에 걸려있던 어머니 사진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온 적도 없고 설령 누가 왔다 한들 제 어머니 영정사진을 가져갈 리도 없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엄마 납골당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영정사진이 사라진 게 혹시 심령현상 같은 건가? 혼자 별별 가설을 다 세우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서 계시더군요. 쓰레기 분리수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아, 예. 저희가 뭘 잘못 버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그냥 통째로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사진은 빼고 액자 유리랑 케이스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해요. 잘 모르셔서 그냥 그대로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신 분리해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 직접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보통은 사진 같은 건 태워서 없애거나 물에 담가서 불려서 버리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제 손에 건넨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영정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왜 쓰레기장에 있었을까요? 어머니 사진이 왜 쓰레기장에 있어요? 이거 사모님이 버리신 것 같던데요. 저희가 하도 쓰레기 엉망으로 버리는 입주민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분리수거당 CCTV를 확인하거든요. 이 댁은 그래도 그동안 분리수거 잘 하셨는데 사진 액자는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셨나 싶어서 직접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 아내가 버렸다고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 사진 쓰레기장에 버렸어? 진짜로 당신이 버렸어? 제가 너무 놀란 마음에 다그치듯 묻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버렸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잊고 살던 과거가 다 떠올랐다고.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죄다 올라와서 미칠 것 같았어. 왜 하필 당신 엄마야? 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악연을 또 겪어야 하냐고! 아내는 울부짖으며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황급히 영정사진만 내려놓고 나가셨고 남겨진 거실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남에게 헌신적이었던 제 어머니. 제겐 천사 같던 엄마였는데 아내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보살펴줄 곳이 필요했지만 고아원 같은 시설에 가지 않고 위탁가정이라는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친척집에 잠시 머물렀지만 친척집에서도 아내를 반기지 않았던 거죠. 고모,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데 회비를 내야 해요. 아유, 무슨 놈의 학교가 돈 뻑 하면 돈을 내래.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네가 잘도 갚겠다. 수련회비 줄 돈 없어. 너 수련회 가지 마. 고모,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야, 너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할 살팔자가 아니라고. 태어날 때 지혜미 잡아먹더니 결국은 애비까지 잡아먹고. 너는 남들처럼 살면 안 돼. 알겠어? 결국 아내는 친척집에서 나와 위탁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내에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현실은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잠잘 곳은 해결돼도 마음의 허기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친자식들과 늘 비교당하거나 괜히 눈치만 보면서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해요. 얘는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 하는 말 한마디, 혹은 무심한 시선 하나에 어린 아내의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했던 순간들, 괜히 주눅 들었던 순간들이 아내의 어린 시절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위탁가정도 좋은 가정이 있고 나쁜 가정도 있는지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밝게 자라야 했을 학창시절을 참 너무나 고생을 해서 아내는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니네 집 놀러 가자. 우리 집? 안 돼. 우리 집에는 친구 데려가면 안 돼. 왜? 부모님이 집에 친구 데려오는 거 싫어하셔? 아니, 나 부모님 안 계셔. 그럼 너 어디 사는데? 너 고아원에 살아? 아니, 고아원은 아니고 위탁가정인데 나처럼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는 건 좀... 그래. 학교에 다니면서도 마음 놓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생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외로웠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이랑 함께 밥 먹고 웃는데 아내는 늘 조심조심 남의 집살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친척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고 위탁가정에서는 얹혀 사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은 혹시라도 미움을 살까봐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그런 불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아내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혼자다, 의지할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버티며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 아내가 성인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집에 얹혀 살며 늘 눈치 보던 삶을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따뜻한 공간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컸던 거죠. 오랜 시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동네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늑하고 아담한 공간, 정성껏 내린 커피향이 가득한 그곳은 아내에게 세상의 모든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친절한 미소를 건네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공간만큼은 자신처럼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아내의 카페는 저에게도 매일 들르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심시간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단골 손님이었고
아내는 그저 친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매일 짧은 인사와 주문, 그리고 계산이 전부였죠. 아내는 항상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도 일상에 지쳐 있었기에 서로에게 더 깊은 관심은 두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그저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캐러멜 마끼아또 아이스로 한 잔 주세요. 매번 이것만 주문하시네요. 아, 이러다 보면 당이 떨어지는지 단 게 땡기네요. 단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오늘은 날씨도 쌀쌀한데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 드세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돈 낼게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매일 오셔서 커피 드시는데 차 한 잔 정도는 드릴 수 있죠. 아,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감사히 잘 마실게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없이 한산했죠.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아내의 카페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작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기에 의아한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이끌림에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놀란 듯 고개를 들더군요. 사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아, 네.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야근하다가 이제 퇴근하는 길이에요.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들어왔네요. 혹시 뭐 먹을 거 있나요? 샌드위치 같은 거. 집에 가봐야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직까지 저녁을 못 드셨어요? 이거 드실래요? 제가 먹으려고 싸웠는데 별건 아닌데 김밥 좀 드세요. 와,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엄마 가시고 나서는 이런 거 먹어보질 못했는데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손님과 사장님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둘 다 가족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개인사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의 차분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 역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없이 홀로 자라며 위탁가정을 전전했던 삶. 늘 혼자였다고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 아내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지만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혼자 남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안 계셨고 어머니도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제 전부였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너무 외롭네요. 저의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랑 비슷하세요? 저도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저 낳고 돌아가셨고 아빠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을 아픔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겪어온 외로움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기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온전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단골 손님을 넘어 아내의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고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할 때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공감해주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죠. 그런 아내의 따뜻함에 저는 더욱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버텨왔던 긴 시간들을 제가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기댈 어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평온함과 안정을 주었고 저 또한 아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현정아,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갑자기? 나 진짜 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내가 평생 너 외롭지 않게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게 해줄게. 사랑해. 그 말 진심이지?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지? 진심이야. 너랑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 그리고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매일 아침 네가 웃는 얼굴도 보고 싶고. 난 남들처럼 평범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우리 과거는 다 잊자. 외롭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행복한 시간만 만들자. 고마워. 나 진짜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 내내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니고 소품 하나하나를 고르는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꿈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라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주는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저녁을 마주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행복보다 소중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했고요. 드디어 저에게도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이 생긴 거죠. 제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간호대학을 갓 졸업하고 힘찬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 저를 임신하게 되셨고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낙인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은 어머니를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았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말 그대로 홀로 남겨진 채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그 어린 저는 어머니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힘든 3교대 간호사 일을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서며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돌보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죠. 밤에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였고 잠시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다시 저의 곁으로 달려와 저를 돌보는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수많은 간호사 동료들이 교대 근무의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할 때도 어머니는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언제까지 아들 하나만 보고 살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해야지. 아유, 수간호사님도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재혼 생각 없어요.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만 살 거예요. 남들 다 힘들다는 응급실 간호사 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잠 못 자고 일하다가 진짜 나중에 골병 들어. 내가 외래 근무로 바꿔줄 테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일해. 수간호사님, 저 우리 아들 어디 가서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 없다는 소리야 어차피 듣겠죠. 대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 거예요. 저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해야 해요. 여기가 월급이 세잖아요. 아유, 자식한테 올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야. 환자분들이 나한테 김간호사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인물 좋지, 싹싹하지, 착하지. 보는 내가 다 아까워서 그래. 재혼 생각 있음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나서서 도와줄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진짜 재혼 생각 없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틈틈이 남의 집을 찾아다니며 수액을 놓는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병원 일만으로도 녹초가 될 법한데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 한 통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링거 가방을 들고 달려나가셨죠. 어린 저는 늘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셔서는 제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새벽녘 다시 일터로 향하는 어머니의 희미한 그림자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모든 젊음과 노력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저를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버는데 악착 같았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셨거든요. 간호사라는 직업의식도 있었겠지만 천성이 그러하셨습니다. 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동네 어르신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약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오지랖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늘 남의 불행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벗고 나서는 분이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간호사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달리셨으니 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응급실 3교대 근무와 야간 알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젊은 몸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묵묵히 해내셨으니 말입니다. 결국 몸을 너무 혹사하신 탓이었을까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더 이상 병원에서 격렬한 3교대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저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머니는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 공무원으로 직장을 옮기셨습니다.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시게 되었죠. 엄마, 이제 밤에 일 안 해? 나랑 같이 자는 거야? 엄마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고 일찍 집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나란히 누워서 잠도 같이 잘 거야.
우와, 신난다. 엄마 진짜지? 또 나만 두고 밤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좋아? 나 사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웠어. 엄마가 안 돌아올까 봐 많이 무서웠어. 그랬구나. 우리 애들이 혼자서 많이 무서웠구나.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가 항상 같이 있어줄게. 공무원 일은 그래도 병원 응급실보다는 근무 환경이 나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이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노인분들을 돌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일을 하시면서 진짜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진정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큰 보람을 느끼셨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고생으로 약해진 몸은 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의 불행과 아픔을 그냥 못 넘기는 성격은 여전해서 퇴근 후에도 아픈 이웃을 찾아다니고 상담해드리며 몸을 돌볼 줄 모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너무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취직해서 엄마한테 좀 해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빼앗긴 느낌이었죠. 그래서 얼마 전 거실에 어머니 영정사진을 걸어뒀을 때는 그저 엄마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쓰레기장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남에게 헌신적이었던 제 어머니. 제겐 천사 같던 엄마였는데 아내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아내의 말은 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통곡이 한참 이어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제 손길을 거부하며 몸을 웅크렸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겨우 진정한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절망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잊고 살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고. 악몽? 여보, 대체 당신 악몽이 우리 엄마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엄마는 평생 남을 돕고 사신 분이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리가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빠 어머님이 나랑 아빠를 이별하게 만들었고 결국 아빠를 돌아가시게 했어. 아내의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의 직업과 일했던 병원을 물었던 이유, 그리고 영정사진을 본 뒤에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그제야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여인 사이에 이렇게 잔인한 과거가 얽혀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랑 헤어지게 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딸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셨죠. 하지만 간혹 술을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내는 아버지가 술에 취할 때마다 공포에 떨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다시 마음을 열곤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세상에 더없이 좋은 분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심하게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아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간호사가 바로 제 어머니셨다는 겁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얼굴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간호사. 어머니는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나한테 아가, 혹시 아빠가 때린 거니? 하고 물었어. 그때 난 너무 아프고 무서웠고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 네, 아빠가 술 마시고 때렸어요. 라고.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아빠는 술이 깨면 다시 착한 아빠가 되니까. 제 어머니는 아빠에게 맞아서 다친 아내를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해주셨고 병실에 누워있는 게 심심할까봐 인형도 갖다 주시고 해진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서 아내는 제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아내가 태어나고 며칠 뒤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아내는 아버지와 강제로 분리된 채 임시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 어린 아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다 결국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만 아니었음. 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빠랑 잘 살았을 거야. 어머님 때문에 아빠가 죽었고 나는 천혜고아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야. 나한테 와서 아빠가 자주 때렸냐? 아빠가 어딜 때렸냐? 어머니는 어린 나한테 인형도 주고 옷도 주면서 아빠를 신고하려고 작정하셨던 거야. 아빠랑 헤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거라고. 아버님은 아동 학대범이 되었고 피해 아동 분리 조치에 따라 아내는 임시보호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아내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술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아내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폭력보다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간호사에게 모든 원망이 향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원인이 바로 그 간호사, 즉 제 어머니에게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평소에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던 아버지를, 잠시 실수한 아버지를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는 바람에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을 그렇게 만든 간호사를 향한 깊은 원한이 아내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어린아이의 학대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강제 분리를 진행한 것은 분명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아내에게는 그것이 세상 전부를 잃게 만든 원망스러운 행동으로 각인된 것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은 저에게 전부였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제가 평생 사랑하기로 맹세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깊고 넓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내를 살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불행을 안겨준 악연이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그림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저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당신 불행의 시작이 우리 엄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물론 내 사과로 당신의 지난 과거가 바뀌진 않겠지만 현정아, 미안하다.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강한 부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신고를 하면 아이가 아빠와 떨어져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신고를 하셨다고? 아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오해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상처받은 아내를 위해서도. 아내의 고백이 있은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도 미루고 곧장 당시 아내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병원 기록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이름과 입원 시기를 말하자 오래된 기록철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낡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날의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명, 상처 부위 간호 기록,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한 주체는 간호사가 아닌 당시 아내의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는 아내의 부상 정도와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병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신고 기록을 열람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람이 허가되었고 저는 아내의 사건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담당 의사의 신고 내용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 과정, 그리고 아내가 임시보호소로 가게 된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제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어린 아내의 몸을 치료하고 돌본 간호사 중 한 분이었을 뿐 아내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응급실에서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살폈던 간호사를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해를 풀었다고 해서 아내의 오랜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적인 신고자는 아니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가 자신을 외면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진심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진첩, 오래된 서류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의 일과와 단상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아내의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 현정이라는 예쁜 이름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실려왔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는 금이 간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아이의 아빠가 술에 취해 때렸다고 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작은 아이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고 술을 먹지 않은 아빠는 자신에게 너무나 잘 대해준다고 했다. 아이 아빠가 술을 끊게 해야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꼭 그 집에 찾아가 봐야겠다. 아이의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깊은 연민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퇴근 후에 현정이네 집으로 가서 현정이 아빠를 만났다. 딸을 다시 데려오려면 제발 술을 끊어야 한다고 애원했다. 딸을 빼앗긴 충격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현정이 아빠를 어떻게 하면 될까? 동사무소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현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조만간 현정이가 있는 임시보호소에 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아내의 아버지를 찾아가 술을 끊고 딸을 되찾아오라고 설득하고 심지어 끼니도 거르는 그에게 몰래 수액까지 놓아주며 건강을 챙겨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가정을 파괴한 원수처럼 보였던 어머니가 사실은 아내의 아버지를 설득하고 돌보며 가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내의 기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뒷부분에는 아내가 위탁가정으로 옮겨간 뒤에도 어머니가 여전히 아내를 마음에 두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현정이가 또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돼 몰래 찾아가 보았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퍼 마음이 아팠다.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매달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 앞에 나타나는 건 오히려 그때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 두렵다. 그저 이 아이가 부디 밝게 자라주기를, 언젠가 이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어머니는 아내가 위탁가정에 있을 때에도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며 아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외면당했다고 느꼈던 그 시기에도 어머니는 뒤에서 묵묵히 아내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느꼈던 절망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감정은 어머니의 사랑이 익명으로 이루어졌기에 발생했던 오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현정아, 잘 들어? 내가 병원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봤어. 엄마가 신고한 게 아니었어. 뭐라고? 그럼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야? 나는 어머님한테밖에 말하지 않았어. 그때 당신을 진찰했던 의사가 신고를 한 거야. 아동폭행은 아동 진술이 있지 않아도 정황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대.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 좀 봐. 엄마 일기장이야. 저는 그 즉시 낡은 일기장을 들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옆에 앉아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든 아내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이제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저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지켜주려던 분이셨네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억누르고 있던 오랜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이었습니다. 그 간호사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아내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내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불행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어린 아내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고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아내의 울음이 잦아들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아내며 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경악이 아닌 깊은 이해와 감사, 그리고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알 것 같아. 왜 오빠가 그렇게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어머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오빠를 내게 보내주신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어린 너가 당연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괜찮아. 엄마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더욱 깊이 껴안으며 두 사람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편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아내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아내에게도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며 평생 소중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